네,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마지막 순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착석을 모두 해주시고요. 네. 자, 박종백 변호사님까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변호사님께서 도착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좌장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좌장님으로는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신용태라고 합니다. 오늘 그 패널 토의를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패널 토의가 잘 되려면 신뢰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 보니까 12시 반이 점심시간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좀 딜레이 됐는데 30분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8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한 5분씩으로 줄여주시면 저희가 욕을 좀 덜 먹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신뢰를 만드는 가치 생태계 블록체인 웹 3.0을 주제로 저희가 이 오전부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패널 토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한 그 기술적인 어떤 혁신을 넘어서 디지털 사회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 기술, 경제,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5분의 그 발표가 있는데 제 말은 이제 좀 짧게 하고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박수를 다 못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제가 마이크 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미 박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호페 파라메타 김종엽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호페의 심재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 유창보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공자 표창도 받으셨는데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5분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씩은 다를 텐데 그런 관점에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AI 시대 신뢰 문제를 해결할 그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에 대해서 우리 최선미 박사님께서 5분 정도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시죠. 마이크가 지금 돌려야 되는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요, AI 시대 신뢰 문제를 해결할 블록체인 기술 융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우선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신뢰로 만들어가는 가치 생태계 내에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이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AI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 이쪽이군요. 네. 최근의 AI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기여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에도 AI가 약간은 더 보는 시선 자체를 확장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어떤 의사결정에도 AI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기 내에도 AI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기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면서 공진화하는 세상이 머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AI 자체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AI는 그저 지식을 생산하거나 또 혹은 창의적인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보다 인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의사결정이 좀 더 나아가서 AI 자체가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지능형의 자율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상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기계가 역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이퍼 머시너리티가 확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가 오면 사람, 기계가 공존하면서 각종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경제 구도 전반을 혁신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전 세션에서 키노트를 통해서 바라보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키노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확산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안전과 신뢰,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AI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가 점점 더 인간보다도 나은 혹은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같은 문제들도 확산하고 있고요. AI를 우리의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활용하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도 이제 커지고 있죠. 그리고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져다 쓰게 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AI가 가지고 있는 혁신을 충분히 우리가 인간이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과 신뢰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지요. AI를 보다 사람 중심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공정성이나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추상화된 것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신뢰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융합하게 되면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던 개념들을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기준으로 바꾸어서 AI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연구계, 학계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저런 기준 자체를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어떤 특별한 소수가 결정하는 책임과 공정, 투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이제 마지막 말 하나만 더 하고 더 말씀을 드리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기기나 데이터, 모델, 그리고 AI 산출 결과 전반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기여하는 부분은 데이터가 되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자체가 사회적인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안전과 신뢰를 보강해서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블록체인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블록체인은 사실은 본투비 신뢰를 위해서 생긴 거고 네. 요즘 이제 AI는 화두 자체가 이제 AI의 안전, 그다음에 AI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블록체인이 AI에 기여할 수도 있을 거고 AI가 또 블록체인이 또 AI에 이렇게 기여할 수도 있겠는데 블록체인이 AI의 신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뢰 문제는 사실은 다층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앞서서 들으신 대로 법제도나 혹은 다른 인증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실제로 AI가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접근 속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그 패널리스트로 좀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파라메타의 김종엽 대표님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상호 호환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라미터 김조입니다. 사실 계속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신뢰성을 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뭐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이 업계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좋은 블록체인이 왜 이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업계에 일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 너무나 할 얘기 많지만 필요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 신뢰성을 주는 기술은 맞지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성과 어떤 상호 호환성 확보하기 위한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신뢰성 검토 기술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고요. 또 표준 KYC 체계, 그리고 이제 공공 블록체인 그 신뢰 프레임워크인 KBTF,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KBTF와 샌드박스 이런 부분을 좀 결합해서 이런 결합하는 것이 어떤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용어 정의부터 좀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막 프라이빗 체인, 퍼블릭 체인, 개방형 체인, 폐쇄형 체인 막 많이 좀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읽기나 접근성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어떤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합의에 참여한다든지 거버넌스의 어떤 권한 정도에 따라서 허가형이냐, 뭐 이게 개방형이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방형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라든지 보안 설계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허가형 같은 경우는 뭐 신원 인증 체계와 그를 기반으로 한 어떤 거버넌스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프로파일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나 부산 원장 기술의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이 좀 필요하고요. 또 채택한 블록체인 기술이 특히 어떤 광범위하게 특정 노드가 아니라 어떤 체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 세계 글로벌한 어떤 침해나 오류 장애, 보안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보장할 수 있는 평가 사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STO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에 대해서 현재 기본법에서 업권별의 어떤 진입 행위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와 어떤 연계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STO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KYC 체제 기반의 상호 호환성이 필수입니다. 사실 참고할 요소들이 이미 파편에서 많이 있어요. 뭐 이더리움 그 표준 같은 경우에 ERC 725 신원 표준을 기반으로 한 734-745 DID를 온체인 아이디화하는 방법, 그리고 ERC 뭐 3643 지금 STO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준 규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온체인 신원과 어떤 규제 대응 규칙들을 토큰 자체에 내장해서 KYC AML을 전송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게 하는 그 표준들도 있습니다. 또 EAS와 같은 어떤 제너럴 일반적인 어테스테이션들을 통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자격 검증 체계 만들어가는 뭐 참고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표준이 좀 필요하고요. 현재 행안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DID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 완전한 지금 폐쇄형, 그러니까 허가형 프라이빗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좀 블록 온체인 아이디와 신원화해서 어떤 크로스 체인 호환을 통한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케이스별 실증 사업 통해서 RWA나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디파이 등을 통해서 좀 전진적으로 또 금융 샌드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리스크 평가 등을 하면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KBTF 역시 현재 좀 허가형 프라이빗 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허가형 퍼블릭 체인으로 좀 전환해서 이러한 테스트 패드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제하는 게 필요하다. 또 현재 금융권에서 KYC AML 굉장히 빡시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금융권 연계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시장 가능성과 어떤 그 리스크 평가분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법 추진 역시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신뢰성 검토 기술 규격과 표준 KYC 체계 그리고 이런 KBTF 샌드박스의 어떤 성과들을 흡수하는 형태로 좀 추진될 필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 정책과 표준 그리고 평가 인증 이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상호 호환성 관련돼서는 사실은 상호 호환 제일 잘 된 게 인터넷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연결한 게 이제 인터넷인데 그 인터 블록체인 같은 개념들도 나올 수가 맞습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도 기존의 뭐 이더리움이나 그 베이스 코인 체인 같은 이런 이미 발행된 것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미 사실 뭐 많이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통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코인들이 그 제도화 되기 전에 사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뭐 서클사나 테더사 다 자체 메인넷 규제 대응이나 어떤 사업성을 위해서 다 출시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통 과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RWA나 페이먼트에서 물론 사업자 통화 절차 있지만 발행 네트워크 자체의 신뢰성 검증은 별도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컨트랙트의 오류를 메인넷 노드를 고쳐서 대응했던 적도 있고요. 해킹 사태가 나면서 뭐 솔라나라든지 옵티미즘, 뭐 클레이튼 사실 메인넷들이 짧게는 뭐 수십 분, 길게는 2, 3일씩 이렇게 다운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조선 시대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조선 시대냐고? 우리 그 호페의 심재훈 대표님이 다음 발표시죠? 그렇죠? 네. 네. 그 디지털 지갑 이 생활 슈퍼앱으로 지원화되고 있는데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호페 대표 심재훈입니다. 저희 호페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비스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걸 운영하는 나라는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80개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후년까지 하면은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만 140개국이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겠다. 디지털 신분증을 기반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2022년에 나왔던 W3C의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표준이 새롭게 나오고 동시에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DID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해봤고 실제로 국가 단위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게 확인이 되자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정부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는 아까 그 다니엘 오픈월렛 파운데이션의 다니엘이 이제 키노트 한 것처럼 1,000명, 1,200명의 이제 각국 전문가들이 와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SO 스탠다드, ISO, ITU, IEC를 비롯한 전 세계 디지털 그 나라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담당하는 분들이 모두 다 모여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상호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들지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저희 회사를 어떤 회사라고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유럽에 와서 하는 일은 당신이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서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비대면 인증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지 꽤 많이 지났고 인증수단도 되게 다양하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그게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이게 EU에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아직도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고 방문을 최소 2번 이상 해야 됩니다. 유럽의 각각 집마다 아직도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프린터해서 작성해서 갖고 오라고 해요. 지금도 아직 그게 전 세계,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EU가 가장 선봉적입니다. EU의 EIDAS 2.0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액트를 통해서 10조 원의 예산을 배정을 했고 EIDAS 2.0 같은 경우는 국가 EU 전체 스케일의 large scale 파일럿을 만들어서 1,8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KYC나 AML,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AI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KYC, AML에 대한 수요 또한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인프라가 기존에 우리가 사진으로 찍고 본인이 인증했던 이런 수단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이 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이 SOC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증 체계에 대한 노하우, 지난 30년간의 디지털 인프라의 그 노하우와 역사를 우리가 태평양, 아프리카, 지금 아무도 플레이어가 없는 이곳에 기반 인프라를 깔아주고 미래의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우리가 공공조달이나 아니면 민간 사업 참여로 저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앞으로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I와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디지털 신원 인프라는 마치 지금 현재의 국방이나 원전, 조선 같은 미래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데이터 주권 이야기들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원에 대한 주권들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대단하신 게 호페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서 애국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경제에서 결국은 그 디지털 신원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떤 관점에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디지털 결제 수단이든 KYC나 자금 세탁 방지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지갑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그 결제 시스템은 새로운 KYC, 새로운 AML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U에서는 AML 관련된 레귤레이션이 ETSI 119461이라는 게 2027년에 발행이 되어 있고 거기에 분명히 EU 디지털 월렛으로 AML을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EU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유로를 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미 개발은행 ID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를 관련해서 KYC, AML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를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결제 모듈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앱에 온보딩할지 또는 사용자들이 출금하는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자금 세탁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걸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다음 발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통한 금융 생태계 변화와 산업 확대라는 주제로 우리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의 유창모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BDI의 협회장 맡은 유창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써보는 마이크인데 되게 어색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요. 저는 어쨌든 이 뒤에 또 발표 세션이 있기도 하고 제 앞에 이 빨간색 시간이 막 줄어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점심 시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생명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발표 시나리오를 한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금융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제 글로벌이 어쨌든 제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도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대응을 위해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단순히 이제 2017년에 금지됐던 ICO가 다시 제도화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은 이제 저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블록체인 팀도 같이 맡고 있는데 저희 팀에서는 CBDC나
예금 토큰 그다음에 뭐 STO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금융 인프라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STO나 RWA 같이 증권이나 이런 실물 자산들도 같이 이런 토큰 생태계가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이런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되면 은행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속 뭐 논란이 되고 있겠지만 저는 이 생태계에서 비은행, IT 회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혁신이나 서비스들도 같이 나오는 그런 뭐 말을 좀 뭐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이 밑에 열거돼 있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어떤 행사 나와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계속 우리나라는 어쨌든 퍼블릭 블록체인을 계속 이렇게 좀 등한시했던 뭐 약간 범죄시했던 약간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공론화되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금융 인프라가 혁신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쳤나요 지금까지? 안 쳤잖아요. 역시 코인 발표해 주시니까 되게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미국 가면 외국 가면 애플페이가 있고 중국 가면 알리페이가 있고 뭐 이런데 스테이블 코인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위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사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늘 받는 질문입니다. 저희 그 내부 이렇게 품위를 할 때도 항상 이거 왜 해야 되냐? 하려면 달러 하지 왜 원화 하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현재 지급 결제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로 보낼 때는 오래 걸리지만 스위프트가 잘 연결된 나라는 몇 시간 만에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런 그 글로벌 금융회사나 IT 기업들이 다 이 국경 간 결제나 그냥 단순한 지급 결제도 다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접목을 해서 이런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얼마 전에 기사화됐는데 뭐 특정 회사를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예금 토큰이었긴 하지만 그쪽에서 취급하는 예금 토큰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벌써 영업을 시작을 했고 더 늦어질까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돼서 출시했을 때 조금 시장 경쟁력을 많이 잃을까봐 사실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그 패널리스트인데 우리 표창장도 받으신 백종백 변호사님께서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 블록체인 기본법에 관련된 주제로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화면 좀 소개받은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작년부터 그 과기부 기사가 이 블록체인 산업을 좀 진흥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만들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본법 가칭이죠. 그 법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역 리포트 제출했고 올해도 후속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한 굉장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법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국 그 우리 모두의 관심사하고 또 풀어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한가라는 책이 상당히 이 시대에 울림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대를 통틀어서 특히 산업화 전후, 그다음에 산업혁명 전후, 시민혁명 전후를 보면은
포용적 경제 구조, 포용적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국부를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던 반면에 착취적 정치 경제 구조를 나라들은 결국에는 다른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부를 쌓을 수 없다. 이게 핵심인데 결국 저희도 지금 제도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포용적 구조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착취적 구조. 약간 용어가 전달력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착취적 구조를 하면은 결국은 기존 시스템에 계속 현상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 시스템의 이해관계가 같이 하는 그 누군가 이해관계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복종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보고 우리 법제도 방향을 좀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나라들은 상당히 이거를 위험을 관리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규제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토큰 생태계를 일단 그게 뭔지 이해를 해서 수용하고 발전시켜보자. 그러다 보면은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이런 식의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그러면 한국의 적립 현황은 결국에는 그 금융 규제, 유사한 규제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나 특히 뭐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핫하긴 한데 그걸 포함시킨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아직도 이제 법안 상태의 논의가 주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법안들은 규제 중심의 법안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반 법은 그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끌어안고 그에 기반해서 산업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단계를 지나면 결국에는 많은 민사법, 이 디지털 자산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분쟁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가 필요한데 아직은 너무 급해서 또 너무 초기라서 그까지는 생각 못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블록체인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어쨌든 기술과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진흥을 하고 지원을 하며 그 다음에 현재 규제를 좀 개선하자. 더 나아가서 기술과 산업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블록체인 기본법은 이 법이 담을 수 있는 관할 법의 내로 또 제한되는 법 체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를 일단 기술에 기반한 주요 용어들은 이 법안에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금융 관련 법령이나 다른 규제 법안에서 그 정의에 기초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 그 다음에 토큰이 뭐냐, 토큰화가 뭐냐, 디지털 지갑이 뭐냐,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 분산 아이디가 뭐냐 이런 내용들을 기술의 가장 정통한 부서가 중심이 돼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분산 원장이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실은 현재 규제 위주의 법안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홀대를 당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출발점은 기술 중립성이어야 됩니다. 기술 중립성은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그게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면은 분산 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이유로 이게 정보 데이터 기록으로서 효력을 부인당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하나의 어떤 기술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어떤 계약을 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산 아이디 개념도 정립하고 아까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실명의 연계 정보를 활용한 이 정보를 분산 IT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를 두고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인데 여기에 기존의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임시 기준이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일종의 뭐 광범위한 샌드박스 한 일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산업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블록체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전담부서 그 다음에 위원회 이런 구성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국부를 앞으로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뒤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바탕을 깔고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부가 쌓이게 저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단초가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는 글로벌 시대에 포용적 경제, 포용적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담지 왜 또 기본법을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워낙 굉장히 글로벌리 핫한 현상이지만 우리한테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은 굉장히 정부 주도하에 포지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에서 발전된 나라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정부가 앞서서 이런저런 자원도 배분하고 이거는 하지 마,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과 좋은 의미의 후견인 같은 그게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기술이 모든 걸 디스럽트 시킨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기존에 우리가 많은 금융 유사 규제들은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진행하고 산업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규범 가지고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술 부서가 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정의 규정들 그 규정을 하면 아마 토큰하든지 아마 정권 쪽에서도 이 기술적 용의를 차용을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포지티브 레귤레이션을 또는 기술 중립성이 좀 폄훼되는 부분들을 이 규범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5분의 패널 또이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엑기스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